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음, 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저는 강경태라고 합니다. 원가 관리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진행할 건데요. 뭐, 교재 없이도 강의할 정도 돼요. 요 책도 제가 그 노트북만 가지고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원가 관리 얘기만 한 20년 정도 이상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그냥 원 없이 푼 게 바로 이번 개정안 기본서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공저로 기본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뜻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단독으로 그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가 아니라 단독으로 그 책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세무사 시험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죠.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약 95% 정도만 소화하면 세무사 1차, 2차 전부 다 고득점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 전제가 소화하면 뭐 퍼펙트하게 소화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언급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원가관리학의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언급드리면, 자,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가 있죠. 자, 1차 시험에서는 자, 회계학이 안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회계학. 자, 회계학이 총 40문항 중 자, 16문항 나와요. 그러니까 40%가 정확히 나와요. 자,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원래 15문항 나오다가 작년부터 정확하게 40%씩 내기 위해서 16문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자, 2차 시험에서는 자, 회계학 일부에서 나와. 회계학 일부라고 해서 자, 총 2문항 중 총 4문항 중 자, 원가 관리계가 2문항이고 배점은 40%예요. 이것. 40점이라는 거죠. 배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무회계 60점, 원가회계 40점. 1차, 2차 전부 할 것 없이. 자, 여러분들은 1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은 2차에서 회계학 일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2차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일부에서 몇 점 정도 맞아야 될까요? 많이 맞으면 좋겠죠. 많이 맞을수록. 근데 최소한 한 8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회계학 2부, 세무회계에서 고득점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세법학 1, 2부에서 고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과목은 보통 한 50점 정도 맞으면 괜찮게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무난히 합격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1부에서 60점을 맞아줘야 돼요. 자, 작년에 그 세무사 시험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2차에서 작년에 회계학 일부가 좀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회계학 일부는 8, 90점대 맞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특히 90점 이상 맞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세법학 꽈락 때문에. 그건 아주 외적인 경우고 보통 회계학 일부에서 한 90점 정도 맞는 사람이 세법학 꽈락을 맞지는 않겠죠.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법학은 서술형인 거고 논술인 거고 회계학 일부는 계산형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일부에서 8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원가 관리학에는 40점에서 최소 30점에서 35점 맞아야 되겠죠. 맞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맞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기본 강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 강의 때 잘 해두시면 1차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2차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2차는 약간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가 관리학에는 암기해야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잘 이해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시험 출제는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 이름이 뭐죠? 원가 관리 회계죠. 원가 관리 회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맨 앞에 그 서론을 잠깐만 봐보세요. 서론. 자, 서론에 보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란 말도 있고 원가 관리회계란 말도 있죠. 목차 말고요. 서론. 앞에 서론 쪽 보시면.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고 공부하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이게 기업이라고 봅시다. 이게 자, 무슨 기업. 자, 그러면 먼저 이 기업의 형태부터 먼저 잠깐만 언급드리면 3페이지 자, 원가 관리 회계 주요 적용 대상 업종 보면 물론 이거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제조업, 상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 상기업, 상품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파는 기업. 가장 대표적인 상기업, 슈퍼마켓. 약국, 상기업이죠. 자, 제조업. 자, 우리가 자, 앉아 있는 이 책상을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펜, 샤펜슬. 자, 이걸 만드는 기업, 제조업이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마스크 전부 다 제조업에서 만들죠. 그래서 제조업에서 만든 걸 상기업에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교육 서비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업은 건설업. 자, 서비스업은 대부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뭐 스마트폰, 정보 서비스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생각해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이 있고, 자,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자, 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땡땡 텔레콤 이런 기업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기업은 세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자, 모든 업종을 다 대상으로 삼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제조업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이론체계예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요걸 하게 되면 서비스업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고 상기업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주된 대상 업종이에요. 자, 재무회계는 주로 상기업에 대한 걸 다루고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제조업에 대한 걸 다룬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자,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하면 먼저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장이. 그래서 제조업의 이 큰 기업 안에 자, 제품을 제조하는 장소인 공장이 있겠죠. 그래서 안에 공장을 그려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기업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자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 내부인이 있겠죠. 자, 경영자가 있겠죠. 경영자. 그러죠? 그다음에 경영자 아래 어떤 관리자들이 있겠죠. 관리자. 자, 관리자 아래 무수히 많은 종업원들이 있겠지. 뭐 사람을 땡땡땡 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 종업원들이 있겠죠. 종업원. 이렇게 기업 내부인도 있겠죠. 자, 내부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기업에 또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자, 국가는 사람이 아니죠. 국가. 근데 국가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세무공무원.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 주주. 이 기업에 투자한 자죠. 자, 이 사람들은 외부인이죠, 외부인. 이렇게 기업 안에 있는 내부인과 기업 외부에 있는 외부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계학이란 회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학문인데 이 회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자, 이들 바로 자, 이들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관리 회계.
자, 관리회계 하면 다른 거 됐고, 자, 누구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렇게 잘 많이 적어주는 거예요. 별로 적을 거 없어요. 알겠죠? 내부 정보 이용자. 자, 그러면 이들 기업 외부인도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그래서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일단 회계는 크게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구별할 수 있다. 뭐 이 양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를 위한 정보 제공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겠어요? 이 기업의 전체적인 구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아니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업의 어떤 자산 상태는 어떠하고, 부채 상태는 어떠하고, 이 기업의 경영 성과는 어떠하고, 현금으로 어떠한지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로는 이 기업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서식, 이게 바로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고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준거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나 그냥 편할 대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해석이 안 되겠죠. 기업 간 비교도 안 될 거고 정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우리나라로 말하면 KIFRS, 바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작성을 요구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비상장 기업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거에 의한 작성을 요구할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무사 합격하신 다음에 전부 합격하실 거니까, 자, 뭘 주로 많이 할 거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큰 세무 범위에 속해서 어떤 상장 기업 위주의 어떤 세무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KIFRS가 더 필요할 거고,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하지?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한 자,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재무회계다라는 거지. 자, 그럼 관리회계는 좀 다른 내용이겠죠. 자, 기업 내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죠. 그럼 내부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매우 다양하겠죠. 이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죠. 자,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또 뭐 통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연계돼서 뭔가 원가를 줄인다거나 어떤 품질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정보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부인들은 뭐 이들이 각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관리회계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보고서.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냥 특수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관리회계에서 제공하는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적에 맞는 보고서면 될까요? 정보 이용 목적에 맞는 보고서이면 되겠죠. 내부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외부에 붙여놓은 게 아니니까. 내부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같은 거 없어요. 너희들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목적에 맞는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라는 거지. 그래서 관리회계는 자, IFRS와 같은 그런 준용 기준 같은 게 없다는 거지. 그냥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지, 어떤 준용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관리회계 쪽 공부할 때도 그냥 어떤 준용 근거가 없어야 알겠죠. 의사결정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고,
자, 어떤 통제 행위를 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지. 어떤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큰 차이점을 약간만 설명드렸었는데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말한 세 가지 차이점 이것만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제목 이름은 원가관리회계라 그랬죠. 관리회계도 아니고 원가관리회계죠. 그럼 이건 뭐지? 원가회계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바로 원가회계. 이 공장에 관한 이야기죠. 공장. 이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뭘 만드는 거죠? 제품을 생산하죠. 자,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죠, 이게. 이 생산된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이거? 안 배우죠. 자, 바로 이 제품, 생산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가 원가회계라는 거예요. 원가회계. 자, 이게 바로 원가회계다. 원가회계. 그래서 원가회계의 목적은 자, 바로 이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 제품 원가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 여기서 계산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자, 첫 번째 관리회계, 즉 내부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부인도 필요하겠지. 뭔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도 이게 알려져야 되겠지. 즉 재무제표 작성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원가회계에서 생산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교과서 오른쪽 두 회계에 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고자 하는 회계다. 자, 이 두 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만들고자 하는 회계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는 자, 그립. 재무회계에서 자,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될 거고. 두 번째, 관리회계에서 자, 기업 내부의 경영 활동 수행에 활용되겠죠. 자, 이렇게 두 군데 다 필요한 회계가 바로 원가회계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제목이 뭐죠? 원가관리회계죠. 그럼 원가관리회계는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우고자 하는 회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회계학은 재무회계, 다른 쌤이 강의하시겠죠. 재무회계 제가 강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과목 이름이 원가관리회계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줄여서 원가회계라고 약칭을 해요. 시험에서는. 근데 공부 범위는 또 시험 문제 출제 범위는 원가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이제 과목 소개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과목 소개했으니까 이제 공부 방법. 원가관리회계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공부 방법은 딱 한 줄? 열심히. 끝.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뭔가 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과목 공부하는 특징이. 자, 첫 번째 특징. 자, 이거는 뭐 재무회계처럼 뭔가 기준서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가회계도 기준서 없어요. 물론 원가 계산 준칙이라는 게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거의 보지도 않는, 참조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두 조 정도 본다. 나머지는 그냥 없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원가 계산 준칙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원가 계산할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암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는 특히 더 철저하게 이해의주 학습을 해줘야 돼. 자, 제가 암기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게 딱 2개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법을 알려주는 게. 나머지는 암기법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할수록 손해요, 오히려. 암기하면 할수록 2차를 더 잘 못 볼 확률이 높아요. 1차는 통하겠지만 객관식이니까 2차는 암기하면 할수록 그 자기가 애운 그 범위 내에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고의 한계점이 명확해져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2차를 더 못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과목과 달리. 재무회계는 약간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와 이해를 병행해야 되는 과목인데 요거는 일단 철저하게 이해주 학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중요해요. 근데 끝까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겠지. 시험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시험장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떠올라야 돼, 내 머릿속에.
뭐 떠오를 때는 철저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거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암기를 해서라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할 때는 무조건 외우는 거 배제한다. 그래서 이해주의 학습을 하다가 1차 객관식 이래도 할 때까지도 이해주의 학습을 하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해가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지. 강제로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암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시험 보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일 전부터 암기를 했어요. 3일 전부터. 제가 공부할 때는 1차건, 2차건. 그 전까지는 암기를 하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번 읽어보는 게 나았지. 그 3일 전부터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 암기 노트 하나 한 16절 한 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 거기에다가 암기해야 될 것만 딱 적어가지고 3일간 그 짬짬이 봤던 거지. 그리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보고 또 그때는 학생이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죠. 또 일반 버스 알겠죠? 그래서 멀미나는 데서도 한번 보고 시험 보기 바로 전에서도 한번 보고. 왜냐면 시험장에서만 써먹으면 되는 거잖아. 시험 끝나고 잊어버려도 되는 거잖아. 시험 끝나고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법전 찾아보면 되고 뭐 기준서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암기는 무조건 어떤 과목이 됐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암기가 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는 느낌이 좀 다르실 거야. 근데 지금부터 막 암기와 이해를 너무 막 병행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용어는 철저하게 여러 번 읽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건 암기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또 말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기본 강의 때는 모든 과목 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됐어요. 그건 좀 이따 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요 다이아몬드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공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지금 막 이제 여러분들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사람 되게 좋아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계속 넓혀 나가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넓히면 무조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날인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1차 또는 2차 시험날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한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즉 시험 당일날 이 책상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딱 이 정점에 딱 온 상태에서 앉아 있어야 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딱 축약이 되어 있어야 돼. 이해가 될까 암기가 될까 뭐가 될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험장에 앉아있어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적당하게 넓힌 다음에 무조건 이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계속 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볼 필요 없잖아 이제. 그리고 다른 거랑 연관돼서 기본적인 것도 다 이제 마스터 됐으니까 다 날려버리고 갈수록 줄여 나가야 되는 거지 갈수록. 근데 그걸 뭐냐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험 뭐 날이 다가오는데도 계속 공부만 해. 그냥 이 책 봤다가 또 다른 책 보고 또 다른 책 보고 뭐 누가 기가 팔랑기가 이 책 줬다 그러면 또 가서 사서 또 그 책을 보고 있어 처음부터까지. 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알겠죠? 무조건 떨어지고 이거는 빨리 다른 길을 가시는 게 좋아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적성이.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인생에 즐거운 것도 많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공부하는 게 고통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물론 몸은 힘들지만 공부하는 뭔가 즐거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학교하고 나서도 이것도 뭔가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되고 어떤 법 조문에 없는 것도 막 자기가 이 논리를 세워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생 자체가 이제 지옥인 거야. 학교하고 나서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삶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안 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차라리 내가 노가다를 뛰어서 하루에 뭐 요즘에 노가다 비싸요. 13, 14만 원 해요. 사람이 없어서 비쌉니다. 일당이. 평택 같은 데 가면 S전자 이런 건설 현장 가면 14만 원 정도씩 해. 초짜들이. 가서 그거 하세요 차라리. 공부 쪽이 아니. 자 눈을 막 피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넓힌 다음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서도 안 되고. 자,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우리 원가 관리에는 철저하게 시험 문제가 계산형이죠. 계산형. 계산형. 자, 1차 시험에 16문항 중 한 문제 정도 소수형 나올까 말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2차는 물음 한 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형. 특히 2차는 답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답 틀리면 그냥 암만 가정해 줘도 의미가 없는 거고 답이 맞아야 됩니다. 1차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계산형이라는 거죠. 계산형. 계산형.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계산형. 약간 여러분들이 그 대다수 문과생들이 싫어하는 수학 공부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알겠죠? 수학 노 아니다. 산수. 산수다. 산수인데 공부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 즉 논리를 배우는 거다. 논리를. 뭔가 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력을 익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 논리학습을 하는 거예요. 논리학습. 그런데 이 수학 공부를 해볼 때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이렇게 공식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뭔가 계산을 통해서 응용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고 가면서 보다 더 이해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철저하게 왜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먼저 쫙 배우고 나서 자, 예제 또 연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문제가 계산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이 숫가나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숫가나무. 요거는 이제 전체 이 원가 관리액의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개간이 머릿속에 딱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론 바로 안 들어오겠죠. 네, 이래도 가면서 이걸 딱 갖춰놔야 돼요. 이 개간을. 그래서 이 전체 숲의 형태를 딱,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한 다음에 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겠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최대한 이 전체 숲과 이 나무를 고려해서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 이 전체 숲에서 뭐에 해당하지? 왜 이걸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빨라요. 그래야지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해가 빠르고 문제 응용력이 더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푼다. 노? 그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숲과 나무, 전체 숲에서 이 개간, 이 전체 숲의 형태를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줄 거니까 흐릿하게나마 좀 떠올리시고 이해독하면서 이걸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이해독할 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 숲의 형태를 딱 갖추는 상태에서 이 나무를 하나하나씩 심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뭘 하고 있지? 항상 생각하면서. 뭘 하고 있지? 전체 어디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지? 그래야지 유기적인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 남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 동안 이 전체 숲의 흐릿한 형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서론에 있는 자 4페이지, 5페이지인데 4페이지는 제가 말로 풀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5페이지 요 그림이에요. 이게 원가 관리의 전체 숲이에요. 숲. 제가 생각하는 전체 숲. 이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운다.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죠? 이제부터 이걸 배워 나가실까요? 자, 1장부터 9장까지가 우리 원가액의 편이고 10장부터 19장까지가 관리액의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부 범위는 원가액가 약 45%. 근데 세무사 시험은 50%라고 보시면 되겠어. 관리액의 50%. 그다음에 2차 시험도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가액의 보통 한 문제, 관리액의 보통 한 문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외의적으로 어쩔 때는 원가액에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관리액에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요 글들은 거의 전부 다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전체 이제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뭐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뭐 하고 있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지? 뭐 일주일 내내 그만 보는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전체 숲을 한번 그려볼게요. 개간.
먼저 원가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는데, 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거니까. 대신 글씨를 좀 빨리 쓰겠습니다. 원가회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자, 제품, 제조업의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다. 이 목적 하나를 위한 회계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이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회계다. 그래서 먼저 1장, 2장, 자 1장, 2장까지 원가 관리회계 기초장이에요.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용어 같은 거 배우고, 원가의 분류 같은 거 배우고, 그리고 제조업의 어떤 이 원가의 흐름은 어떠한지 이런 기초적인 걸 좀 배우는 거죠.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3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장부터 이제 자 어떤 걸 배우냐면 이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총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법이 2 곱하기 3 곱하기 그냥 2라고 합시다. 이것도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대충 36가지 되겠죠. 벌써 공부할 맛이 싹 사라지죠?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배울까요? 아니면 그렇게 배우지 않을까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2가지, 2가지,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것들은 상호 결합할 수 있다는 거지. 상호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결합되면 총 얼추 36가지 정도 나온다. 실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총 배워야 될 계획적인 것만 소개해 놓고 있는 거지. 3만 쳐도 벌써 실은 3인 건데 여러분들이 포기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원가계산 방법들. 그래서 자 먼저 이 배워야 될 원가계산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좀 소개해 보면 간단하게 4가지로 일단 구분하고, 자 먼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그 제품의 공통으로 관련된 원가는 뭔가 배분이 필요하겠죠. 뭐 이 원가 배분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원가 배분의 자 어떻게 보면 정확성에 따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가 배분을 정확히 할래, 대충 할래, 여하에 따라. 자 대충 하자 그러면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전통적 원가 계산. 자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는 자 바로 최신 원가 계산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원가 배분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하자.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한 원가를 알아야지 뭔가 의사결정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지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사고.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전부 다 원가 계산의 말은 붙기 때문에 생략하고 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해. 이게 9장에서 8장까지는 그냥 전통적 원가 계산인 거지.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처음으로 짠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짠 나타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게 뭐야? 전통적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겠다는 거죠. 잠깐만 갔다 와볼게요. 자, 426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9장인데 426페이지. 페이지도 빨리빨리 못 넘기시네요, 여러분들. 자, 9장의 제목이 얼핏 보니까 오른쪽 상단 보니까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되어 있죠. 9장의 제목이. 그런데 1절에서 그냥 전통적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게 이제까지 너희들이 배운 게 8장까지 배운 게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은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2절은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의의부터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지. 이러한 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따른 원가 계산을 뭔가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시험 문제 그게 이제 원가 계산은 주된 초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제품의 원가를 이 제품의 원가를 자 어떻게 집계 할래?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래? 자 그냥 개별 제품으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이 공장별로, 보통 공장이라 하지 않고 제조 공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제조 공정별로
합쳐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따로따로 하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해요. 개별 원가 계산.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니까. 자, 그렇지 않고 합쳐서 한다. 면 종합해서 하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용어를 써요. 자, 우리는 3장에서 자, 개별 원가 계산, 4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 내용으로서 자, 이것과 연관하여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과 관련된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종합 원가 계산이 필요한 그런 기업인데 자, 이것과 뭔가 확장된 내용이 있어. 원가 배분의 특사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 적을 수는 없고 연산품과 부산물을 대상으로 종합 원가 계산도 적용하고 원가 배분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자라는 거. 그래서 이거 5장에서 배웁니다. 자, 어떤 교과서는 이걸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도 용어를 쓰지만 자, 그거는 별도 원가 분류라고 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좀 안 적고 있죠? 혹시 또 적을까 봐. 저보다 더 잘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듣는 게 좋겠지. 그냥 흐릿한 형태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원가액의 흐릿한 형태. 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배우겠죠. 1, 2, 3, 4, 1, 2장에서 기초 배우고 3장, 4장 이렇게 배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이거에 따른 분류도 또 있더라는 거지. 사후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이걸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실제 원가 계산. 실제 발생하는 원가로 측정하니까. 자, 이제 이거 물결 생략 원가 계산이란 말이 항상 붙습니다. 자, 실제 원가 계산 방법 제도 둘 다 써요. 실제 원가 계산 방법. 자, 요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실제 원가 계산을 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실제 원가 계산을 전제로 해서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자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나 있어요. 자, 하나는 정상 원가라는 개념을 익히게 될 거고, 뭔가 정상 원가로 측정하자. 자,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그냥 평균적인 사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느낌. 뭔가 평균, 약간 평준화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정상이라는 의미는 평준화라는 의미야. 평준화.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을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자, 정상 원가 계산의 반대말은 뭐죠? 또라이, 사이코패스. 이게 반대인 거지.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거. 자, 6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인 걸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 정상 원가 계산은 한때 시험이 거의 안 나왔는데 2010년 이후에 우수수 나오고 있어요. 회계사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도 잘 나와 이거. 예전에 비해서 이게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거지. 별도 장으로서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전에 모든 걸 다 표준을 다 설정해 놓고 표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표준 원가 계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들어봤다는 것은 원가 관리를 좀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안 들어본 게 맞는 거죠. 자,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배우는 거죠. 자, 사후적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을 합쳐서 사전적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이들은 다 상호 결합 적용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원가 계산 방법으로서 자, 제품의 원가를 어떤 원가로 구성시킬래? 어떤 원가를 포함시킬래? 예를 들어 뭐 노무비도 포함시킬래? 아니면 재료비만 포함시킬래? 아니면 뭐 감가상각비와 같은 뭐 전력비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킬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원가 구성하는 방법론에 따라 공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전부 다 제품의 원가로 보자.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자, 전부 원가 계산이 있고,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 전부가 제품의 원가야. 이런 내용이죠. 전부. 다른 말로 다 흡수하자 제품 원가로. 자, 전부 이 말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 배웠던 거다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처럼 나옵니다. 알겠죠? 그전에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용어는 이제 첫 등장하는데, 자, 변동 원가란 말을 좀 이따 바로 배우시게 될 건데, 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원가 전부가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요 중에 뭔가 생산량의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만 제품의 원가야. 이걸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변동 원가 계산. 매우 중요한 거. 당연히 이건 8장에서 배우게 되겠죠. 물론 8장에서 전부 원가 계산도 배웁니다. 8이라고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아니야. 뭔가 재료비 성격만 제품의 원가야. 재료비 성격만. 이 제품에 투입된 재료비의 성격만. 인건비도 제품의 원가가 아니야. 인건비도 제품의 원가를 구성해서는 안 돼. 이런 새로운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초변동. 역시 8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원가 계산 방법은 자, 1장부터 8장까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또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실제랑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정상과 결합할 수도 있고 표준과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1장부터 일단 7장까지는 전부 원가 계산하에서 자, 실제, 정상, 표준, 개별, 종합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지. 자, 이렇게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전부에 따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언제 결합할까요? 자, 요쯤 가면은 정상원가 계산과 이것들을 좀 결합하는 게 나오겠죠. 개별원가, 종합원가 배웠고, 자, 정상원가 배웠으니까 정상, 개별, 정상, 종합원가 계산하는 것도 배우겠죠. 요쯤 가면 표준, 개별, 표준, 종합원가 계산 나오겠죠. 그리고 요리 가면 이제 뭐 전부 다 결합이 가능하겠죠. 전부, 실제, 개별. 전부 공부하기 싫죠? 실제, 종합. 변동, 표준, 종합 다 가능하겠죠. 저절로 가능할까요? 저절로는 안 돼요. 근데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 방법이 있어. 이게 애우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애워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애워서는 안 되는 거. 저도 안 애운다. 애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결합할 수 있는지를 어디서 알려드릴 거냐면 주로 8장에서 많이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8장에서 이제 2차용에 필요한 것들, 2차용이 필요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가면 다 이렇게 또 결합이 되겠죠. 9장 활동기준 원가에서는 주로 결합에서 나오는 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가의 계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자. 뭘 하고 있는지를.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로 잠깐 가볼까요? 자, 관리계는 뭐 하고자 하는 회계라고 그랬죠 아까?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뭔가 이 원가 회계에서 창출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가 관리 회계에서 활용이 되겠죠. 이걸 포함해서 기업 내부의 뭔가 경영 관리 수행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회계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그 주된 관심사가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걸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활용이에요. 뭘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거죠? 이 원가 계산 정보를. 원가에서 창출한 이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관리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관리회계 활용 내용을 배운다. 뭐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은 아주 다양해요. 원서책이 100권이다 그러면 100권 다 달라. 국내 교수님 교재가 뭐 30권이다 그러면 30권 다 다른 거지.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저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자는 거지. 한번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요거 활용을 가능할까?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자, 첫 번째가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계획과 통제. 기업은 수시로 계획을 세우고 통제 활동하자 해서 통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계획과 통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로 말하면 되겠어. 플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자, 두,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C는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통제는 뭐냐? 자, 수립한 계획대로 일이 잘 실행되도록 하고, 둘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초 계획과 실행된 결과, 바로 실적을 상호 비교하고 바로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지. 그리고 피드백, 알겠죠? 자, 다시 환류, 즉 다시 계획 수립하는데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통제란 두와 C를 말하는 거죠. 두와 C를. 그래서 계획과 통제. 자, 계획과 통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의사결정. 이게 죄송하네요. 이게 측정을 좀 잘못했어. 좀 더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쪼잔해졌어. 이거 조그맣게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의사결정. 자, 경영자들이 주로 하는 게 의사결정이죠. 계획도 세우고 통제 행위도 하지만 의사결정이 가장 주된 거겠지. 그래서 의사결정. 여기까지가 전통적 관력이라고 해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관력이 돼요. 만약에 20년 전에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공부하셨으면 될 것 같아. 시험범위 여기까지에서 거의 멈췄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 90년대,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최신 관리의 내용들이 다수 이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고 시험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세무사 시험에서는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 이쪽은 좀 약합니다. 최신 관리의 쪽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바로 최신 관리회계를 자, 전략과 연계됐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해요. 근데 요 제목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냥 최신 관리회계 이렇게 생각하셔도 봐. 최신 관리회계. 자, 전통적 관리회계,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자, 최신 관리회계, 전략적 관리회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뭐 배울 건지를 봐봅시다. 자, 계획과 통제 관련해서 플랜. 자, 계획, 의사결정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과거 지난 1년 동안의 정보란 말이지.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난 1년 동안의 정보, 제품 원가 정보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좀 이상하죠. 뭔가 미래 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관리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게 많아. 미래 지향적. 뭔가 미래에 대한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중간에 원가에게서 관리에게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관리에게 바로 첫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 미래 원가를 추정하자는 거지. 과거 제품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추정하여 이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원가 추정을 먼저 합니다. 원가 추정하는 방법들을 먼저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관리학의 제일 첫 번째 10장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왜 배우는지 이해가 됐죠? 원가 추정을 해야지 계획 세우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정확히 100% 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희미한 경계선을 글자로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희미한 경계선 알겠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미한 경계선. 근데 이래도 갈 때는 이 경계선이 완전히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원가 관리회계가. 그래서 원가 추정하고 이제 계획과 통제로 가면 자, 먼저 이 플랜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거 사극형으로 할 걸 그랬나? 논리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딱 두 가지 거 배울 거예요. 하나는 관리액의 기초이자 자,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 이익에 관한 계획 수립. 기업의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하는 기법. 바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CVP 분석이 있어요. 아마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범위도 가장 많을 거예요.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VP 분석이라는 거 배웁니다. 자, 코스트 볼륨 프로핏. CVP 원가 조업도 이익. 자, CVP 분석.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주된 게 있구나. 이거 11장. 그 다음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바로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 FS, 재무제표 작성. 바로 종합예산. 종합예산. 자, 기업의 계획은 화폐로 세웁니다. 이걸 우리가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종합예산. 자, 12장. 이 두 가지가 플랜과 관련된 거예요. 자, 두와 관련된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실행은.
그다음에 이제 C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걸 배웁니다. 자,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 평가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데, 자, 전통적인 성과 평가는 책임 회계 제도 하에서의 성과 평가라고 용어를 써요. 책임 회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회계와 구체적인 성과 평가 방법. 그래서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래서 핵심은 성과 평가죠. 13장에서 배웁니다. 13장.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과 통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자, 요거는 또 분류를 한번 해보면,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하는 거냐, 확실성하냐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자, 그다음에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변수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확률을 알고 있는 거야. 즉,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상황에 각각 제공 확률을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해. 그래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확실성과 의사결정은 또 두 가지로 또 구별해요. 자, 나는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 이하, 이걸 우리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단기. 그다음에 1년 초과해서 따져야 되는 걸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을 구별해. 자, 단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기간이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자, 소위 말해서 미래의 화폐 가치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뭔가 평가할 필요가 없죠. 이걸 우리가 미래의 화폐 가치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걸, 자, 현재 가치 평가 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에 반하여 이 장기 의사결정은 10년 후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 미래 화폐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평가해서 뭔가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구분은 좀 필요해 보이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 구별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4장에서 확실하고 단기간에 행하는 의사결정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의 기초와 그리고 단기 의사결정을 배웁니다. 의사결정의 기초는 이제 다 관련 원가라는 용어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의 기초에 관한 뭔가를 배우는구나. 단기 의사결정. 자, 이걸 14장에서 배우고, 알겠죠? 14장. 15장에서는 자, 확실하고 장기 의사결정.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자본예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본예산. 그래서 자본예산이라고 하여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 장이긴 하겠지. 처음으로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 이게 확률에 관한 내용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의사결정의 그런 관점도 필요하고, 자, 이 성과평가의 관점도 필요한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업 전체 큰 기업 안에 어떤 분권화된 사업부제 형태의 기업이 있고, 이 사업부들 간의 내부 대체 거래가 있다. 예를 들어 이쪽은 파인애플 통조림을 만드는 기업이고, 파인애플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깡통이 필요하겠지. 파인애플을 담아야 되니까. 깡통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깡통을 살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 공급업자한테 살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다른 사업부에서 깡통을 제조하는 사업부가 있다면 깡통을 내부 대체받는다 그러죠. 내부 대체받아서 파인애플 통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내부 대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걸 우리가 대체 거래라고. 그래서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트랜스퍼 하면 뭐가 떠올라요? 트랜스포머? 전환? 어쨌든 이 공급 사업부와 수요 사업부가 존재하고 기업 내부 이 사업부들 간에 뭔가 내부 대체 거래가 있었을 때, 자, 이 대체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지. 왜냐하면 각 사업부의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쳐버리고 이 가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 가격에 따라 내부 대체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체 여부 의사결정과 각
사업부의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이 대체 가격 결정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성과평가도 배웠고 이 의사결정도 배웠죠. 특히 이 단기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적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가격 결정과 대체 가격 결정으로 적어놨죠. 요걸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17장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이유는 성과평가와 의사결정 관점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대충 흐름이 잡히나요? 플랜 두 C,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확실성, 불확실성, 단기, 장기.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관리에게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자,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과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의 성과 평가와 보상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성과 평가 보상. 이게 말 그대로 원가 관리하는 기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원가를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품질을 뭔가 개선시켜서 뭔가 품질과 관련된 원가를 또 낮추고자 하는 기법도 있을 거고 품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겠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주로 원가 품질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관리액의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이라 하고 요거에 관한 또 수분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만두게 될 거야 아마 이걸 알려주는 순간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수분 18장 가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알겠죠? 다시 이 작은 숲을 또 한번 잡아야 되니까 이건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숲을 딱 잡고 공부하면 또 약간 또 쉬워질 수 있어요. 지금 18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과평가 보상은 자 아마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서 딱 하나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1차 관련해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좀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19장 이렇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가 관리액의 교재에서 약 몇 프로 정도로 공부하면 아까 된다 했죠. 제일 처음에 95%가 그랬죠. 95%.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알려주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원가액의표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원가액의표는 회계사 세무사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리액의표는 좀 있어요. 특히 이쪽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거의 똑같은데 이쪽에 가면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19장 쪽에 가면 그래서 제가 요 18장 19장 가서 요거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책을 딱 찢어버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1, 2차 공통은 다 공부할 거고 그리고 1차에서는 안 나오지만 미리 좀 2차를 감안해서 미리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강의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좀 너무 깊게 나가고 2차에서만 아주 좀 필요한 것들 그거는 몇 개 제가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려줄게요. 요거는 2차 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표시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합시다.